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크레멘추크 쇼핑몰 타격 사건으로 인해 방공 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운용하는 투폴레프 22에서 쏜 순항미사일이 명백한 민간인 시설을 타격하자 서방 세계의 주요 7개국과 나토 가입국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서며 러시아에 맹비난을 쏟아냈는데요. 각국의 정상들은 항공모함이나 대형 군함에나 사용될 법한 미사일이 전쟁과는 무관하게 사용된 상황에 분노를 표출했지만 러시아 측은 그런 적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민간인 거주구역 공격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지속적인 포격으로 뱀섬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군을 몰아내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의 아파트에 미사일이 날아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우크라이나 측 평화협상단장을 맡은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대통령실 보좌관은 러시아는 실수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부크나 S-300 등 구소련 시절 물려받은 중거리급의 방공체계를 사용 중이며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보유분을 넘겨받아 운용 중에 있지만 수량이 한정적이기에 대부분 주요 군사시설 방어에 할애되고 있으며 민간인 보호에는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NASAMS 방공체계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습을 막아내기 위한 대응책을 내놓았는데요. 미국이 노르웨이와 합작하여 탄생시킨 NASAMS 방공체계는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고 있는 방공체계보다 월등하게 우수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원거리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는 수많은 국가에서는 방공무기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NASAMS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심지어 세계 각지에 배치된 한국의 K9 자주포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첨단 무기체계인 NASAMS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무기를 다름 아닌 한국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동 국가 중 가장 강력한 방공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오래전부터 한국의 방공체계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는 최대 요충지로 꼽히던 뱀섬에서 철군을 결정하며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위한 호의 표시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석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4달 넘게 섬을 탈환하기 위해 포격을 퍼부었던 것이 주요했으며 러시아군은 장병이나 장비를 수송하는 함정에 꾸준하게 타격을 받아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 뱀섬 탈환으로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재개하려면 흑해에 설치된 기뢰 제거 작업과 뱀섬의 대함 및 대공 방어체계 설치 등 추가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사실 현재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대공 방어체계였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뱀섬 장악에 실패한 이후 분풀이라도 하듯 항구 도시 오데사에 대한 미사일 공격의 빈도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첨단 중장거리 미사일 방어체계 NASAMS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돼 NASAMS 방공체계는 AIM-120 암람 미사일을 지상 발사형으로 개량한 것으로 유명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데요. NASAMS는 무려 마하사의 속도로 날아가 단숨에 적의 미사일과 전투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AIM-120 암람 미사일을 12발이나 발사할 수 있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지키고 있는 방공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NASAMS의 가장 큰 특징은 무선 데이터 링크를 이용해 레이더나 조기 경보기가 탐지한 표적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며 모든 발사기 등의 체계가 자체 GPS를 이용해 자동으로 자기 위치를 확인한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NASAMS는 기존의 방공체계와 달리 발사체계와 레이더, 지휘체계 등의 구성 요소를 분산 배치할 수 있어 유사시의 생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나토의 조기 경보기나 레이더와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방공망에 전파가 발신되는 레이더 자체를 두지 않고 폴란드나 루마니아 상공에서 작전하는 나토 조기 경보기와 지상 레이더를 통해 정보를 받아 작전을 펼친다면 러시아군의 전자전 공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모조리 요격하기는 힘들겠지만 러시아의 원거리 공격은 순항미사일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항공기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체계인 만큼 방공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우수한 성능의 방공 체계가 지원될 것이 확정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의 역사적인 결정에 감사하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고마움을 표현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NAS의 AMS가 뛰어난 방공 체계임에는 동의하면서도 완전히 신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애석하게도 우크라이나 스스로가 UAV 무인 공격기를 사용해 기존의 방공 체계를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러시아군은 뱀섬에 판치르 S-1 단거리 방공 시스템을 배치해 두었음에도 바이락타르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기도 했죠. 얼마 전 러시아의 정유 공장을 파괴한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 중국이 민수용으로 만든 CL4 드론이었습니다. 이 CL4 드론은 유명 해외 쇼핑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1,000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따라서 누구보다도 드론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게 당했던 전술을 생각하지 못할 리 없었고, 아무리 NAS의 AMS의 성능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UAV의 기습에는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장거리 방어체계 이외에도 적어도 비행 목표물이나 무인 자폭 드론에 대비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에는 UAV의 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체계가 존재했는데요. 이것이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비호 단거리 자주대 공포였습니다. K-30 비호는 30mm 기관포를 쌍열 탑재해 분당 1200발이라는 엄청난 공격 성능을 가졌음에도 3km라는 아쉬운 사거리와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아 시대에 뒤떨어진 비운의 무기로 불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5에서 6km의 유효 사거리를 지닌 신궁지대공 미사일 4기를 탑재해 비호 복합으로 재탄생하면서 상황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드론 위협이 크게 증가하면서 단거리 방공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나라의 비호 복합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단적으로 미군만 놓고 보아도 지난 7에서 8년 사이 단거리 방공망을 줄여나가는 추세였지만, 미래전의 흐름이 드론 전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자 비호 복합에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NAS의 AMS와 같은 방공체계는 일반적으로 지휘 통제 차량과 레이더 차량이 함께 운용되어야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비호 복합은 최고 시속 60km로 단독 운용이 가능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복잡한 현대의 전장에서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고성능 레이더와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을 갖춰 21km의 자체 표적 탐지와 추적이 가능해 주로 저고도로 침투해오는 무인기 방어에 탁월하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국방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정말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비호 복합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비호 복합2였습니다. 사실 비호2는 궤도형 차량에서 타이곤 장갑차로 차체를 변경하며 8륜형 차량이 되었기에 성능을 개선했다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체계로 보아도 무방할 만큼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는 수출형 모델인 비호2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구에 맞춰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019년 예멘 후티 반군과 교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적의 드론과 순항미사일 공격에 의해 정유시설을 공격당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후티 반군을 뒤에서 돕고 있는 이란이 100대가 넘는 수량의 무인 공격기가 보관되어 있는 비밀기지를 공개하자 사우디아라비아도 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이란 무장단체는 값싼 중국산 드론으로 무장하고 있죠. 하지만 세계적으로 사우디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이 없었고, 그나마 독일에서 도입한 스카이마스터는 엄청난 바가지를 썼는데요. 이로 인해 다른 고성능 대공포를 만들어줄 파트너를 찾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손을 잡아준 것이 우리나라의 하나디펜스였습니다. 하나디펜스에 따르면 비호2는 차체뿐만이 아니라 무장 선택의 옵션화가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호 복합2는 무인 포탑을 통해서 30mm 혹은 40mm 기관포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포탑 좌우에 각기 다른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기존의 신궁 미사일은 물론이고 사거리 10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이나 헬파이어와 현궁 같은 대전차 미사일까지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어 비호2는 화력의 강화와 함께 레이더 성능도 크게 증진시키기 위해 A사 레이더와 신형 광학식 조준경 EOTS2까지 장착하게 되었는데요. 몰라보게 달라진 비호2의 무장과 성능은 드론 이외에도 순항미사일이나 헬기, 항공기까지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무리한 요구에도 우리나라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점들을 개선하며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드론의 천적을 만들어내게 되었는데요. 이번 수출 사업을 계기로 사우디는 우리나라와 K9 자주포 등 다른 무기에 대해서도 방산 협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폐기 직전에 놓여있던 무기를 집념 하나로 발전시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주역으로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혀를 내두르는 실정인데요. 앞으로도 꾸준한 발전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술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